안녕하세요, 노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토플 스피킹 섹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플 스피킹 섹션이란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셔야 하는지 한번 지금부터 빠르고 간단하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스피킹 섹션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스피킹 섹션을 특별하게 만드는 토플 스피킹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 방법은 어떻게 되고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신다면 그 방식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스피킹 섹션의 개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킹 섹션은 먼저 4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것, 그리고 총 지문 재생, 문제 제시, 준비 시간, 말하는 시간 합쳐서 17분 정도 진행이 된다는 것 알아주시면 되고요. 이 중에 말을 하시는 시간은 총 한 3, 4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배점은 30점, 다른 섹션과 동일합니다, 이건. 네. 여기서 스피킹 섹션을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시기 전에 매우 알아두셔야 할 것을 말씀을 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순발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순발력이란 여러분들께서 그 순간에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는가, 이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짧은 시간 내에 준비를 하고 그 짧은 시간 내에 말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어떤 것들이 우선시 되어야 하고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발음과 내용에서 항상 내용이 더 중요하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음은 여러분들 많이 이제 토플 강의들 들어보시면 발음이 스피킹에선 가장 중요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아마 들어보실 텐데요. 사실 발음은 들었을 때 이해가 되면 되고, 그리고 내용이 무조건 중요합니다. 발음이 제대로 안 되면 뭐 한 2, 3점 정도가 감점이 된다 치면, 이 내용이 없거나 내용이 일관성이 없거나 자기 모순을 하거나 아니면 팩트가 맞지 않다라고 하면 빵점이 나온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무조건 내용부터 채워주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발음은 중간중간에 하면서 어차피 교정을 받으실 테니까요. 그리고 다른 섹션들과 다르게 스피킹 섹션은 독학은 대부분을 실패를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가 아니더라도 어디서든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 스피킹 섹션은 혼자 최선을 계속해서 깨야 되는 그런 섹션인데, 혼자 스스로의 최선을 깨는 것 자체가 별로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어떤 교재를 봐도 그 가이드라인이 모호하거나 토플 스피킹 섹션 채점표를 보아도 무슨 뭐 일관성 있는 답안, 개연성 있는 답안, 뭐 이런 식으로만 나와 있지, 그 일관성이나 개연성이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지, 어느 정도 말을 해줘야 하는지, 뭐 시간은 뭐 제대로 지키면은 뭐 점수가 뭐 깎이는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시는 것은 사실 수업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네, 먼저 해본 사람들이 알려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피킹 같은 경우는 다른 곳에서도 이제 수업을 들으시던, 아니면 여기서도 수업을 들으시던, 꼭 어디서는 수업을 들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토플 스피킹을 특별하게 만드는 특징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문제 출제 방식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언어가 출제가 되는지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그 다음은 논리는 어떤 식의 논리를 추구를 하는지를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스피킹 실제 상황을 가정을 하고 출제를 합니다. 이걸 먼저 알아주셔야 돼요. 뭘 가정을 한다고요? 실제 상황을 가정을 한다. 그런데 여러분들 스피킹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그건 바로 순발력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실 수 있으실 텐데, 이제 한국에서 영어를 배우시면 실제로 외국인을 봤을 때라든지 아니면 영어로 뭔가 남들 앞에서 말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영어가 선뜻 나오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한 번쯤은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빨리 낼 수 있는 사람은 순발력이 있는 사람이고, 느리게 내는 사람은 순발력이 없는 거죠. 똑같은 영어 등급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더 영어를 잘 하는 것일까요? 바로 순발력 있게 내는 사람입니다. 스피킹에서는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할 때 몇 시간이고 몇 분이고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상황 속에서는 대부분이 어떤 회화를 할 때는 즉각적인 서로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 많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회의를 할 때라거나 아니면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교수님께 질문을 받았다거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말이라는 것은 빨리 내줘야 하는 게 기본 전제인 것이죠. 그래서 그 실전에서 사용되는 능력을 가지고 실제로 여기서 반영을 출제를 한 게 이 토플 스피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순발력이라는 건 가장 기본적으로 측정이 되도록 준비 시간을 짧게 주어 놓고 그 주어진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집약을 해서 말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이 토플 스피킹에서 첫 번째로 측정이 되는 순발력이라는 능력이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논리력이 어느 정도 출제가 또 됩니다. 말을 할 때 기본적으로는 영어로는 바로 뭐라고 하냐면 make sense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는 말이 일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막 뒤죽박죽, 여러분들 우리나라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동문서답이라는 말이 있죠. 네. 내가 질문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똑바른 답을 해야지, 이제 질문을 했는데 이상한 말을 하고 있으면 이거는 동문서답, 즉 나는 동쪽을 물어봤는데 서쪽으로 대답을 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논리력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말이 되게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같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상한 이런저런 앞뒤가 맞지 않는 뒤죽박죽인 말을 한다면 되겠습니까?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 논리력도 출제가 된 것이다. 그리고 이 논리력이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어떤 능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약 능력인데요. 토플 스피킹에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의 문제 유형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독립형이라는 문제는 독립적으로 스피킹만 측정한다 해서 독립형입니다. 네, 이것은 주어진 주제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통합형이라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뭐라고요? 통합형. 이 통합형은 reading, listening, speaking을 통합적으로 측정을 한다 해서 통합형입니다. reading, listening의 내용을 이제 speaking에서 요약을 하는 것이 그 과제죠. 자,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의견을 말을 하는 문제와 요약을 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문제 출제가 어떻게 되냐면 독립형이 문제 1번으로 출제가 되고요. 요약을 하는 이 통합형 문제는 2번, 3번, 4번이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하셨을 때, 아니 스피킹 섹션이면 말을 하는 걸 많이 측정을 해야지 선생님 요약을 한다는 게 왜 이렇게 출제가 많이 되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왜 통합형이 이렇게나 많이 출제가 되느냐? 그건 바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스피킹에서는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듣고 말을 하고 읽고 말을 하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즉 혼자 어떤 주제에 대해서 쭉 스피킹을 하게 되는 경우 자체가 살면서 별로 없다는 말이죠. 전화 통화를 해도 어떻습니까? 스피킹이라는 건 상대방의 말을 듣고 말을 하죠. 그리고 교수님이 하시는 수업 중에서 토론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교수님 수업하시던 걸 듣고, 그리고 내가 주어진 자료를 읽고, 그리고 내가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 특징들 때문에 이제 이 통합형 스피킹들이 더 많이 출제가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지어 식당을 가도 메뉴판을 읽고 웨이터와 대화를 나누며 주문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실제 상황들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출제가 된 것이고, 원래는 이제 6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실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문제들은 빠졌습니다. 이런 특징들을 알고 이 스피킹 문제들을 접근을 해주셔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은 이제 바로 사용되는 언어가 어떤 언어들인지를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네, 우선 당연히 사용되는 언어는 대학교 수준의 영어겠죠. 뭐 대학교 잘 갈 수 있는지, 가서 수업을 잘 들을 수 있는지 측정하는 시험인데 뭐 유치원 수준을 내지는 않겠죠. 다만 이제 무슨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실제로 대학교에서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서 실제로 대학교에서 진행되는 수업 정도의 어떤 수준의 영어를 가지고 출제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부러 문장을 길게 하거나 어렵게 하는 것은 지금 이 스피킹 섹션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이팅 섹션에서는 좀 출제가 되는데 그거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영어를 테스팅을 하기 위한 거니까요. 근데 라이팅은 뭐 아무래도 준비할 시간도 좀 더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밸런스가 좀 맞춰지는 거죠. 네, 어쨌든 사용되는 영어가 뭐다? 대학교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영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플 공부를 좀 하시면 자연스럽게 토플 점수를 받고 나면 대학교에 가서도 이 단어 받고 저 단어 받고 이 표현도 받고 저 표현도 받고 이런 문제도 받고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대학교 영어를 출제를 한다. 이걸 먼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나서 가끔 가다가 이제 학술적 어휘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용되는 어휘의 수준 있죠. 사용되는 어휘의 수준은 그 순위를 좀 매겨드릴게요. 첫 번째가 reading이고, 두 번째가 writing, 세 번째가 listening, 네 번째가 speaking입니다. 네, 이 수준으로 어휘의 난이도가 이제 이렇게 서로 갈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리딩이 제일 어렵겠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보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니까요. 대부분을 보시면 여러분들 영어 중에 가장 어려운 영어는 바로 책 속에 있는 영어, 아니면 뭐 논문에 있는 영어, 이런 것들인 경우가 많죠.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 어렵게 하면 그거는 효과적인 어떤 스피치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스피킹은 사실상 학술적 어휘의 사용에 대해서는 가장 하위 단계에 있는 섹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피킹 섹션에서 출제되는 가끔 가다 나오는 학술적 어휘들은 그 설명이 대체로 다 나오거나 그 어떤 어휘의 뜻을 애초에 모른다 하더라도 다 여러분들이 점수를 맞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학술적 어휘 때문에 가지는 어떤 fear, 이거는 실존하는 fear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용되는 문장의 수준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단순 평서문만 나오진 않습니다. 항상 이제 구와 절이 2개 정도 이상씩 구성이 되는데요. 정말 많으면 이제 3개 정도의 절이 구성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한 2-3개의 구와 절로 형성이 되는, 쉽게 말하면 문장을 생긴 걸 제가 잠깐 묘사를 해드리면 뭐 이 정도의 수준으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각화를 항상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려드리는 거예요. 문장이 이렇게 미따만하게 길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게 긴 건 어디 나온다? 리딩과 라이팅에서 나온다. 예. 이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장의 수준 자체가 딱 진짜로 스피킹을 할 때, 진짜로 내가 수업을 들을 때, 진짜로 대화를 할 때 할 만한 수준으로 딱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 상황을 굉장히 잘 반영한 시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셔야 되는 세 번째 특징입니다. 바로 논리가 측정이 된다는 것인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말이 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논리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설명을 드리자면 실제로 뭐 더 논리적인 시험은 많죠. 뭐 LSAT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에서 이제 대학교에서 출제하는 뭐 논술 같은 경우들도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훨씬 더 깊은 수준을 탐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렇고요. 다만 이제 이 토플이라는 시험에서 논리라고 하면은 뭔가 어렵게 느껴지고 딱딱하게 느껴지고 새롭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켜야 되는 것들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3C 법칙만 알고 계시면 돼요. 뭐라고요? 3C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바로 명확성, 즉 clarity. 두 번째가 바로 개연성, connectivity. 세 번째가 바로 일관성, consistency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이제 저희가 3C라고 이름을 지어놨는데요. 여기서 보이는 이 명확성부터 설명을 드리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말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좋아하는 식당을 물어보면 그냥 그 식당을 바로 말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 않고 앞에 이상한 거를 막 넣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as far as I'm concerned 이런 거를 넣었다가 발음 꼬여가지고 나머지가 쉽지 않아져 버린다든지, 아니면 굳이 안 해도 되는 말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좋아하는 식당이 나는 맥도날드다 라고 하면 되는데 좋아하는 식당은 뭐 매번마다 다르긴 하지만 맥도날드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말 명확하게 여러분의 주장을, 여러분이 요약한 내용을 명확하게 이렇게 전달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식당은 뭐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식당을 그냥 뭐 맥도날드 이런 식으로 딱 말을 해주시면 되겠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이제 개연성이에요. 개연성이라는 거는 앞, 뒤가 잘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인과관계가 촘촘하게 설명이 돼야 된다. 매끄럽게 설명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인과관계가 제대로 설명이 안 되면 논리가 툭툭툭 끊기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점수도 툭툭툭 감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뒤 인과관계 흐름이 매끄럽게 이어질 수 있어야 고득점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make sense 해야 한다라는 부분에서 이 개연성이 바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제 맥도날드를 좋아하는 이유를 물어봤어요. 첫 번째가 돈을 아낀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이런 식으로 했다고 쳐볼게요. 맥도날드로 가면 돈을 아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맥도날드를 가면 돈을 아낄 수 있다라고는 했지만 맥도날드를 가면 왜 돈을 아낄 수 있는지가 안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인과관계가 여기서는 끊겼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이런 경우는 올바르게 개연성 있는 답안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점수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말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점수가 안 나오지? 하면 이 인과관계를 촘촘하게 잘 채워주셨는지를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일관성이다. 뭐라고요? 일관성. 자, 일관성 같은 경우는 뭐예요? consistency인데 쉽게 말하면 나의 주장이나 나의 설명, 근거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일관된 답안이 나와야 한다라는 건데 방향이 도중에 틀어진다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얘기를 해버린다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서 맥도날드를 좋아한다고 했고 돈을 아끼기 때문에 좋아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설명은 갑자기 뭐 예시가 뭐 맥너겟이 맛있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돈을 아낀다 했으면 돈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돈 얘기가 아니라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이러면은 뭐다? 오프토픽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일관성이 사실 오프토픽에는 가장 중요하게 적용이 되는 원칙이고, 이 일관성이 없으면 점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셋 중에 굳이 뭐가 제일 중요하냐라고 말을 한다면 감점이 되는 정도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 일관성이 가장 큽니다. 중요성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이 이제 개연성, 그 다음이 명확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로 이제 중요도가 살짝 바뀐다.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3C 원칙, 이걸 잘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저희가 다른 영상에도 몇 개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이 스피킹 학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또 아마 궁금해 하시겠죠? 이 스피킹 학습이라는 것은 모든 학습이 그렇듯 단계별로 해주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단계별로. 네. 자, 근데 여기에서 나온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저희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는 논리, 두 번째는 청해, 세 번째는 전달인데요. 여기서 이 스피킹을 할 때 리스닝이 왜 들어가 있지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통합형 문제 3개 중에 3개 모두 리스닝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리스닝이 리딩이 같이 나오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8대2로 리스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토플이 리스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험이에요. 여러분들이 리스닝도 잘 해주는 법이 필요합니다. 우선은 이제 논리부터 한번 볼 텐데, 논리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첫 번째보다 3C 중에 개연성, 그죠? 를 좀 갖춰야 되는 게 있어요. 우선 기본적으로 인과관계가 맞는 게 우선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아까 했던 말 또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또 하는 거겠죠? 근데 이 인과관계만 잘 갖춰졌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왜냐면은 인과관계만 잘 맞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더 뭔가를 추가를 해줘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느 정도 이상의 점수는 넘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뭘 갖춰줘야 되느냐? 설득력을 갖춰줘야 돼요. 설득력. 설득력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모든 설득력은 어디서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모든 설득력은 바로 비교에서 나옵니다. 뭐라고요? 비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입장과 남의 입장, 아니면 나의 시점과 반대 시점을 얘기를 해도 되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과 가지고 없는 것의 상태를 비교를 해보도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비교를 통해서 설득력을 좀 갖춰주시면 좋고요. 그 비교가 이렇게 좀 차이가 많이 나 보이면 훨씬 더 설득력이 생기겠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그 일반 식당을 가면 6달러인데 맥도날드를 가면 5달러다라고 하는 것보다 일반 식당을 가면 20달러인데 맥도날드를 가면 5달러다. 이런 식으로 확 대조가 되는 것. 네. 도서관을 왔다 갔다 하면은 1시간이 걸리는데 인터넷은 3초 만에 찾을 수가 있다. 뭐 약간 이런 것. 이렇게 대조를 분명하게 주시면, 비교를 분명하게 해주시면 제일 좋다. 자, 세 번째는 바로 구체적인 근거들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근거들이 나와주면, 아, 이런 것까지 줄 수 있구나. 여기에서는 이제 사실상 예시도 포함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구체적인 근거와 예시들,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여기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로 좀 소재를 확장을 해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은 범위를 설명을 해주시면 제일 좋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돈을 아낀다 했으면 돈을 아껴주는 부분들을 최대한 많이 설명을 해준다든지, 즐겁다라고 했으면 즐길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설명을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아꼈다라고 하면 시간을 아끼는 부분들을 다양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고,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소재를 확장을 해서 더 넓게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전개를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는 여러 입장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건데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부모님께서 애들한테 TV를 보는 것에 대해서 컨트롤 해야 되는가라는 이제 뭐 그런 질문이 나왔다고 쳐볼게요. TV를 보게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이제 보지 말게 해야 된다라고 했으면 이유가 뭐 애들 입장에서 좋은 것, 뭐 예를 들어서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다 를 할 수도 있겠지만, 두 번째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부모님 입장에서 뭐 예를 들어서 better communicate 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입장을 놓고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시면 또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구체적 근거 세 번째는 소예시를 또 드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소예시 같은 경우는 뭐냐? 소예시는 small examples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느냐? such as A, B, C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조그만한 예시들을 딱딱딱 나열을 해주는 식으로 예시를 드는 것이죠. 이런 방식들로 구체적인 근거나 예시를 들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체득이 돼야 되니까 여러분들 한번 연습을 하실 때 이렇게 또 봐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활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청해를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이 청해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 포인트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그 핵심 포인트를 잘 아셔야 됩니다. 토플 시험을 처음 보러 가시면 이제 스피킹에서 이 나오는 지문을 듣고 문제를 보고 가지고 준비를 해서 말을 하는 통합형 문제들 같은 경우는 처음 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여기 있는 내용을 정말 뭔가 100% 복원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하지만 과제가 이제 주어졌을 때 요구하는 것들이 명확히 있고 그것들을 건드려주는 방식으로만 잘 충족을 해주면 만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이냐? 사실 저런 식이라기보다는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정해진 내용을 가지고 말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정해진 내용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 문제 유형들별로 핵심 포인트들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 핵심 포인트가 뭔지만 알면 그 다음부터는 낭비와 어떤 비효율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전달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사실 수업을 한 번만 들어보시면 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한 번만 수업을 들어보시면 할 수 있다. 이걸 가지고 시간 끌어서 설명을 하는 쪽은 자, 그리고 이제 구조 파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 리스닝을 들었을 때 핵심 포인트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떤 구조를 가지고 내가 필기를 해줘야 되는가, 이런 것들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뭐 이번 문제 출제가 되는 거는 이제 뭐 캠퍼스 라이프
대해서 출제가 되는데, 뭐 3번 문제는 렉처에 대해서 출제를 한단 말이죠. 4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렉처에 대해서 출제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구조들이 다 어떻게 나오는가? 간단합니다. 서론 하나, 본론 두 개 구조로 나오거든요. 서론 하나, 본론 두 개. 이 서론 하나, 본론 두 개에서 어떤 내용을 집어넣어 줘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파악을 한 상태로 지문을 들으셔야 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어느 구조로 내가 전달을 해줘야 되는지도 생각을 하고 이제 들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상 이걸 처음에 만드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개요를 잡아놓고 만듭니다. 예, 이렇게 블럭 단위로 개요를 잡아놓고 만들기 때문에 이 블럭 단위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의 의도를 잘 따라갈 수가 있는 그런 청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내용 이해인데요. 사실 이거는 어찌 보면은 해석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냥 그 어떤 내용인지는 사실 맨 처음부터 잘 보셔야 돼요. 네, 모든 지문은 맨 처음부터를 잘 보셔야 되는데 그 처음부터 제대로 못 봤으면 중간에 이제 헷가닥 할 수는 있겠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을 잘하면 어느 정도는 캐치를 할 수 있겠지만요. 내용 이해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는 바로 주제입니다. 주제. 이 주제가 약간 나무로 치면 통줄기고 나머지 내용들이 이렇게 뻗어나오는 가지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주제를 반드시 잘 이해를 하자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청해에서는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 첫 번째보다 핵심 포인트가 뭔지를 아는 것. 두 번째,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아는 것. 세 번째는 이제 내용을 잘 이해를 할 수 있는 해석 능력을 갖출 것. 이 세 가지입니다. 해석은 사실 리딩보다는 이 리스닝이 훨씬 그 스크립트 자체는 더 쉽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스피킹에서 나오는 리스닝은 더욱더 쉽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딩, 리스닝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면은 스피킹도 그 리스닝 나오는 걸 들을 때 어느 정도 비등비등하게 할 수 있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서 이제 낭비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첫 번째, 두 번째를 잘 보셔야 된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이제 전달인데요. 전달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발음을 잘해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는 영작을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순발력 있게 나와야 돼요. 영어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토플 만점? 탭스 만점? 물론 잘하죠. 물론 잘하는데 그거보다 정말 중요한 건 내가 필요한 영어를 순발력 있게 빨리 낼 수 있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토플 만점은 사실 그걸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토플 만점이에요. 토플 만점이라서 잘한다기보다는 그걸 잘하기 때문에 토플 만점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작을 하는 연습은 사실 에세이를 바로 제출을 하는 것보다 어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연습을 어떻게 했냐면 한 표현에 대해서 문장을 뭐 한 10개씩 이렇게 만드는 연습을 한 100개의 단어 및 표현에 대해서 한번 해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뭐 한 1000문장 정도가 되겠죠. 이 1000문장을 만들어 보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영작을 가지고 좀 더 즉흥적으로 순발력 있게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3일이면 됩니다. 3일이면. 네, 한번 손으로 쓰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손으로 한 표현에 대해서 문장을 10개씩 최대한 빠르게 따다다다닥 딱딱딱딱딱딱딱딱 이렇게 빨리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발음 연습을 또 해야 되는데 발음은 사실 제가 이 짧은 강의에서 모든 걸 다 말씀을 드리긴 힘들고 저희가 발음 강의를 따로 촬영을 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발음을 연습을 좀 따로 할 필요는 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발음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주로 알려주는 거는 단어 단위의 발음을 많이 알려주거든요. 이 단어의 발음, 예를 들어서 여기 위에 있는 delivery라든지 이렇게 단어 단위의 발음을 많이 알려준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보다 이제 문장 단위의 발음을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문장 단위에. 이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해보시면 아마 좀 놀라실 수도 있어요. 리딩 지문이 이렇게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발음을 하느냐. 단어 하나하나를 정확히 발음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세로 사고방식이 아니라 가로로 빨리 읽어버리려고 하셔야 돼요.
최대한 속도에 욕심을 내고 가로로 읽어주시려고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가로로 읽는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빨리 유창하게 듣기 좋게 발음을 하실 수 있다. 아시겠죠? 뭐라고요? 빨리 듣기 좋게 유창하게 발음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그리고 딱 들었을 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영어를 이 사람이 잘 하는구나 라는 걸 느낌을 줄 수가 있죠. 네, 그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정리를 어떻게 할까입니다. 이 정리가 좀 안 되면 듣기가 굉장히 좀 힘든 답안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머릿속에 들은 건 잔뜩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떤 순서로 정리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서 좀 어느 정도 생각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정리는 제가 그냥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스피킹에서 요구하는 어떤 문장 수준 자체가 엄청 높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목표 점수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는 아마 한두 개의 절로만 형성된 평서문 혹은 뭐 그 앞에 조금 붙은 이 정도의 문장만 줘도 대부분의 점수는 맞을 수가 있다. 네, 28구점까지도 짧은 문장으로 탁탁탁탁 쳐도 말만 잘하면 점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자? 간단한 짧은 문장으로 탁탁탁탁탁탁 치는 식으로 스피킹 전달을 하자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정리하는 거는, 그리고 또 이 문장 간의 관계를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는데요. 문장 간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그 주어진 준비 시간에 어느 정도 설정을 잘 해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제 그 전환어구를 또 잘 넣어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환어구도 생각을 잘 해주시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이 스피킹 수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간단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진도 빼는 식의 수업은 스피킹에서는 필수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문제 유형들이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두 번째, 해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드려야 된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시 해봐서 피드백을 받고, 해봐서 피드백을 받고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데 이 피드백을 여러분들이 플러스를 시키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재실습이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첨삭 받았는데 휙 던져버리면 절대로 점수가 오르질 않는다. 피드백이라는 거는 직접적으로 내가 뭘 잘못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를 말을 해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만 잘 캐치를 하시면 대부분은 점수가 무조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잘 상기를 해주시고, 이 유형 파악, 풀이, 피드백, 이 세 단계로 스피킹은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걸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